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법정에 울려 퍼진 12살 소년의 절규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년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숨어 지내던 이 아이가 우연히 포착한 건 돈봉투를 주고받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의문사, 거대 기업의 조직적 범죄, 그리고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증언.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청솔마을 입구로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음이 산골 마을의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죠.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있는 낡은 한옥 다락방에서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지훈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또 왔네. 지훈이 작게 중얼거리며 망원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망원경이었어요. 렌즈 너머로 낯선 사람들이 마을 중앙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이 삽과 망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걸까요? 마을 회관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민수 이장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68살의 노인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민수가 트럭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철거 작업입니다. 법원 명령서가 나왔어요. 무슨 철거 작업이요? 우리가 언제 허락했다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나와서 작업팀을 둘러쌌어요.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74살의 할머니는 6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가슴을 짚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나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서울에 있는 고모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고모는 지훈이 여기 있다는 걸 모르죠. 할머니가 미리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네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정씨 사장이 슬며시 지훈의 집 쪽을 바라봤어요. 2년 동안 몰래 음식을 갖다 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고 계셨죠. 철거팀장이 큰 봉투를 들고 정장 입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다시 망원경을 들었어요. 그 남자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던 개발업체 사람이었습니다. 강 실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철거팀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강태영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수고했어요. 이거 받아요. 강태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철거팀장이 재빨리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분명히 돈봉투였어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기억력 덕분에 모든 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할머니의 디지털 카메라를 찾았어요. 오래된 카메라였지만 아직 잘 작동했습니다. 렌즈를 향해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죠. 찰칵! 결정적인 순간이 담겼습니다.
주민들 설득은 됐나요? 강태영이 철거 팀장에게 물었어요. 아직 좀 시끄럽긴 한데 곧 정리될 겁니다. 빨리 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두 사람의 대화가 지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 김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주민들이 달려갔어요. 김할머니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김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주민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숨어 지내며 마을 사람들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이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컵에 시원한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지훈이 김할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주민들이 깜짝 놀라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어디서 나온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씨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수 이장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아이야, 넌 누구니? 어디서 살고 있니? 저기 한옥에서 살아요. 지훈이 자신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그 집은 비어있는 집 아닌가? 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지훈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봤어요. 지훈이 강태영과 철거팀장을 가리켰습니다. 뭘 봤다고? 박민수가 몸을 굽혀 지훈과 눈을 맞췄어요. 돈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지훈이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을 찍었다고? 차 번호도 다 기억해요. 서울 12바 4567이에요. 지훈의 정확한 기억력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강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씨 사장이 재빨리 지훈 곁으로 왔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정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박민수가 정씨 사장을 바라봤어요. 정씨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하셨어요. 혼자 있는 아이 좀 돌봐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구도 지훈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지훈이 카메라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강태영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진짜 돈을 주고받네.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강태영이 서둘러 철거팀을 불렀어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철수해요. 왜요? 작업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강태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위험했어요. 트럭들이 하나씩 마을을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지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김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이야. 네가 우리 마을을 구해줬구나.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장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부터 혼자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와라. 정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에서 온 승용차 한 대가 마을 회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도시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님이신가요? 박민수 이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이수경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어요.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주민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제 일 때문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이수경이 둘러보며 물었어요. 지금 데리고 올게요. 박민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안녕, 지훈아. 난 이수경이야. 이수경이 무릎을 굽혀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훈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촬영한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지훈이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이수경에게 건넸어요. 이수경이 화면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차량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니? 네. 오전 5시 13분이었어요. 지훈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수경이 감탄했습니다. 이 사진만 있으면 법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어. 주민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김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영웅이네. 할머니,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럼 이 사진이 우리 마을을 구할 거야. 이수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바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게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해야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박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수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수경이 지훈을 따로 불렀어요. 지훈아,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할머니하고만 살았구나? 할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이수경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12살 아이가 2년 동안 혼자 살았다니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지켜줄 거야. 이수경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의 집에서 지훈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까지. 2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박민수의 아내 순자가 지훈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이틀 후 마을에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경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최덕수가 박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납품업체에서 계약 해지한다고 연락 왔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최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어떤가? 거기도 마찬가지래요. 모두 계약 해지한다고.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개발업체가 마을을 압박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만수가 이발소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일찍 문을 닫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면도기 납품업체에서 연락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박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강태영의 승용차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영이 주민들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강태영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왜 왔소? 박민수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좋은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강태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보상금을 2배로 올려드리겠어요. 평화롭게 이사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번 말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누가 고집이래요? 우리 땅인데 왜 못 살아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최덕수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최덕수에게 쏠렸어요. 보상금을 얼마나 준다고 했나요? 덕수야, 뭐라는 거야? 박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장님, 저희도 살아야죠.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최덕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강태영이 싱긋 웃었습니다. 평당 100만 원씩 드리겠어요. 100만 원?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덕수야, 정신 차려.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이장님은 좋겠네요. 연금 받으시니까. 최덕수가 쏘아붙였어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 해요. 저 아이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최덕수가 지훈을 가리켰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박민수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최덕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김할머니가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해서 살았는데 돈 때문에 이러면 돼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서울에서 잘 살잖아요. 우린 달라요. 마을이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박민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아니야, 지훈아.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박민수가 지훈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강태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오늘 밤까지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강태영이 차에 타고 떠났어요.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주민총회가 열렸어요. 30명의 주민이 모두 모였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앉았어요. 지훈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마을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훈이 작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회관 안에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분열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청솔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50대 중반의 정장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현석이었어요. 대성개발 상무로 회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소부라고 불렀어요. 강 실장,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장현석이 조수석의 강태영에게 물었어요.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 꼬마가 사진을 찍은 게 문제예요. 강태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 아이가 뭐가 특별한가?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그리고 강태영이 말을 멈췄어요. 장현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아이 아버지가 한동수였습니다. 장현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동수의 아들이라고? 네, 확인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장현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지훈이 박민수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기르던 배추와 물을 다시 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할아버지.
지훈이 물통을 들고 개울로 향했어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가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현석이 마을을 둘러봤어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시골이네. 장현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강태영이 뒤를 따라 내렸습니다. 상무님, 저기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주민들 모아놔. 네. 강태영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곧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훈이 물통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또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 누가 왔는데? 박민수가 허리를 펴며 물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더 무서워 보여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민수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민수와 지훈도 함께 갔습니다. 장현석이 회관 앞에 서서 주민들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사람들을 훑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개발 상무 장현석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장현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기존 보상금에서 3배를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최덕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장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분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물었어요. 그때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장현석이 싱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싹했습니다. 마을 버스 운행도 중단될 수 있고 택배 서비스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현석이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박민수 뒤로 숨었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가 있으시네요. 혼자 사는 아이라고 들었는데 그 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민수가 지훈을 감쌌어요. 아무 상관없죠. 다만 안전이 걱정될 뿐이에요. 장현석의 말에 주민들이 술렁였어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손대지 마.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들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뭘 하겠어요? 장현석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다만 혼자 사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대견하네. 장현석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박민수가 장현석을 가로막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교통사고였다고 들었는데. 장현석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지훈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요. 회사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현석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민수가 서둘러 지훈을 데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정씨 사장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마을 버스가 정말 끊어졌어요. 방금 연락 왔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장현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실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박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모두 동의하시면 돼요. 장현석이 서류를 탁자에 놓았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장현석이 차를 타고 떠나려 할 때였어요. 지훈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장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저씨가 아버지 얘기할 때 이상했어요. 지훈의 눈이 또렷했어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관찰력이었습니다. 장현석이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상상을 많이 하지. 차가 떠나자 마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박민수의 집에서 지훈이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수가 깜짝 깨어났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순자야, 일어나. 박민수가 아내를 깨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아.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박민수가 지훈을 흔들었어요.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해. 누가 침입했어?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너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지훈을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 남자들이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과 일기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까지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회사 신분증과 어머니의 목걸이까지요. 그만해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남자 중 하나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말하지 마.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남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박민수가 지훈을 안아줬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지훈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남은 부모님의 흔적까지 빼앗긴 거였습니다. 새벽에 경찰이 왔지만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지문도 없고 CCTV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지훈이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없으면 마을이 평화로울 거예요. 지훈의 눈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었습니다. 침입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박민수와 순자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지훈아, 나와서 밥 먹자.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배 안 고파요. 지훈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려왔어요. 그때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국산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4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김정우였습니다. 김정우가 마을 회관을 찾아갔어요. 박민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역 일간지 기자 김정우라고 합니다. 기자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민수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한동수라는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분 얘기를요? 그분의 아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정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을 회관 안에서 김정호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동수 씨가 저에게 맡긴 자료입니다. 김정호가 USB를 탁자에 놓았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한동수 씨가 회사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민수가 숨을 멈췄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자료를 복사해서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단 말인가요? 네. 하지만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저도 무서웠어요. 김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건가요? 아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박민수가 지훈을 불렀어요. 잠시 후 지훈이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이분이 내 아버지 동료셨대. 지훈이 김정우를 바라봤어요. 김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한동수 씨를 닮았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김정우가 지훈 앞에 앉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절대 참여하지 않으셨지. 정말요? 응. 그래서 회사에서 미워했어. 김정우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안에 아버지가 모은 증거들이 다 있어.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나쁜 사람들을 혼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때 이수경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김정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네. 김정우입니다. 저는 이수경 변호사예요. 지훈이를 돕고 있어요. 이수경이 USB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김정우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이수경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환경 영향평가서, 녹음 파일, 은행 계좌 내역까지요. 이게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수경이 감탄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장현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동수, 정신 차려. 회사 일에 코 담그지 마.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동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장현석의 위협적인 말에 모든 사람이 소름 끼쳤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네요. 이수경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김정우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마을에 여러 대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온 거예요? 박민수가 밖을 바라봤어요.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었어요. 청송마을 지키기 범국민위원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경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뉴스를 봤어요. 어린아이가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말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혜숙이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전직 환경부 공무원으로 지금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나요? 서혜숙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서혜숙이 무릎을 굽혀 지훈과 눈을 맞췄어요. 안녕, 지훈아. 나는 서혜숙 이모야. 안녕하세요. 지훈이 작게 인사했어요. 많이 무서웠지? 네. 이제 괜찮아. 우리가 모두 너를 지켜줄 거야. 서혜숙의 따뜻한 말에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반대편에 섰던 최덕수도 나타났습니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최덕수가 박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인가? 저 개발업체한테 돈 받은 거 돌려드리고 싶어요. 최덕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돈 때문에 아이를 버릴 순 없잖아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만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돌려드릴게요. 하나둘 마음을 돌리는 주민들이 나타났어요. 마을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을 네가 이어가고 있어.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훈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서혜숙이 이수경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지훈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연락해서 이 지역 생태계 조사를 의뢰할 거예요. 서혜숙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벌였어요. 오랜만에 마을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김정우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아저씨가 너의 든든한 삼촌이 되어줄게. 김정우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박민수가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아, 이제 법정에 가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겠니? 네. 나쁜 사람들을 꼭 혼내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의 평화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솔마을 주민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 오늘 공판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지훈이 박민수의 손을 꽉 잡고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라. 박민수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기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수경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지훈아, 준비됐니?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면 돼.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잠시 긴장했습니다. 김정우가 앞줄에 앉아 지훈에게 힘내라는 손짓을 보냈어요. 서혜숙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장현석과 강태영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성개발이 청솔마을 개발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내부 고발자 한동수 씨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인 지훈 군을 부르겠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 판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 새벽에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보렴. 검사가 물었어요. 지훈이 깊이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 13분에 강태영 씨가 철거팀장에게 돈봉투를 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니?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정확히 기억하라고. 지훈의 대답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도 찍었다고 들었는데. 네. 할머니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수경이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대형 화면에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차량 번호도 기억하니? 서울 12바 4567이에요. 지훈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강태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특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경이 반박했어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물증도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검사가 USB를 꺼냈어요. 이제 한동수 씨가 남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우가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저는 10년 전 한동수 씨로부터 이 자료를 맡았습니다. 김정우가 USB에 대해 설명했어요.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환경 데이터 조작 증거, 뇌물 수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가장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장현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수, 정신 차려. 회사 일에 코 담그지 마.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동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장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이 증인석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지훈의 외침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하지만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소리쳤어요. 옳소. 정의를 세워주소.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용감해.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자. 장현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10년 전 일은 이 재판과 관계없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같은 회사, 같은 방법으로 저질러진 연속 범죄입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한동수 씨 사건도 함께 재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승리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성개발 규탄, 환경 파괴 중단, 구호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지훈의 어린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일을 드디어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민수가 지훈을 안아줬어요. 잘했다, 지훈아. 정말 잘했어. 김정우도 다가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수경이 판결문을 들고 왔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났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장현석은 징역 15년, 강태영은 징역 10년. 그리고 개발 사업은 완전히 중단. 마을 사람들이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김할머니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아, 네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할머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했어요. 지훈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이 더욱 박수를 쳤어요. 서예숙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앞으로 환경부에서 마을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거야. 정말요? 그럼. 네가 조사한 생태계 자료 덕분이야.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청솔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씨 사장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지훈아, 많이 먹어라.
감사해요, 사장님. 최덕수도 나타났어요. 지훈아, 미안했다. 아저씨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훈의 너그러운 마음에 최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수가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아, 이리 와봐.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지훈이 박민수를 꽉 안았어요. 네, 좋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훈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이뤘고 마을도 지켰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훈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로 전학 온 민수와 영희도 함께였어요. 지훈아, 이 나무는 몇 살이나 됐을까? 민수가 큰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300년 정도 될 거야. 지훈이 나무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지식이었습니다. 와, 정말 오래됐네. 영희가 감탄했어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훈이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몸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기운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밥 안 먹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요. 감기 기운인가? 열이 있나 보자. 순자가 지훈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여보, 지훈이 열이 나요.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 괜찮아요. 하루 자면 나을 거예요. 지훈이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 밤 지훈의 열이 더 올랐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새벽에 지훈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정신을 잃은 거였습니다. 지훈아. 박민수가 급하게 지훈을 안고 일으켰어요. 하지만 지훈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해. 순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곧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구조사가 지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마을을 깨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지훈을 진찰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할아버지예요. 박민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무슨 병인가요? 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은 큰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박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수경에게 연락했어요. 이수경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서울로 옮겨야 한대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수경의 차로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훈은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CT, MRI까지. 이틀 후 담당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그게 뭔가요? 박민수가 겁이 나서 물었어요.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 병이에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이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이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박민수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만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3천만 원이요?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기증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형제나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전국에서 찾아야 해요. 지훈에게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훈을 보며 박민수가 울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지훈이 잠깐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지훈아, 깨어났구나. 할아버지, 저 많이 아픈가요? 지훈의 작은 목소리에 박민수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야. 곧 나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 다 들었어요. 지훈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서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집이랑 땅 팔면 안 돼요. 지훈이 박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네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이수경이 병실 밖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김정호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김정호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어요. 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커요.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모금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정우가 즉시 기사를 썼어요. 청솔마을 영웅소년 생명의 위기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반응이 왔어요. 환경단체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예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훈아, 이모가 왔어. 이모. 지훈이 힘없이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골수 기증자였어요. 전국 골수은행에서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정우가 자신의 혈액을 검사받았어요. 아쉽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도 검사받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 불가능했어요.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산에서 한 남자가 기증을 신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준혁이라는 34살 회사원이었어요. 뉴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였습니다. 정말요? 혈액형이 맞나요? 이수경이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HL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완벽하게 맞아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박준혁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훈을 보러 병원에 왔습니다. 안녕, 지훈아. 나는 준혁 형이야. 안녕하세요. 지훈이 작게 인사했어요. 형이 너한테 골수를 줄 거야. 아프지 않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너 살리는 일인데 뭐가 아프겠어. 박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전국에서 온 성금도 목표에게 거의 다다랐어요.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가 3,000통이 넘었습니다. 지훈아,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형이 용기 내서 나도 용기 낼 거야. 편지를 읽으며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박민수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온 나라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지훈이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수술 잘 될까요? 그럼 우리 지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데 안 될 리가 있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서울대 병원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지훈의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민수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염주를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지훈이 살려주세요. 이수경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했죠? 서너 시간 정도래요. 김정우가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많이 걱정되시죠? 그럼요. 우리 지훈이가.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실에서는 박준혁이 먼저 골수 채취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의사가 박준혁을 격려했어요. 박준혁은 의식이 없었지만 지훈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었어요. 어릴 때 자신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훈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한편 지훈도 다른 수술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지훈이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에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엄마, 할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지훈이 잠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은 의사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청솔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김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우리 지훈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이수경이 대답했어요. 서예숙도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경단체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박민수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영웅 지훈이인데. 김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박민수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수술이 복잡해서 그런가 봐요. 이수경이 달래며 말했어요. 4시간째가 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셈이었어요. 박준혁도 회복실에서 깨어났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고마워했어요. 박준혁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다. 그럼 저도 헛고생한 게 아니네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지훈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무균실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유리창 너머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빨리 일어나라. 박민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지훈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박민수가 초조해했어요. 왜 안 깨어나는 거죠?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지훈아, 깨어났구나. 수술 잘 됐어요? 그럼, 아주 잘 됐어. 박민수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의사가 지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직 많이 약하지만 의식은 또렷하네요. 지훈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중환자실. 제가 많이 아팠나 봐요. 지훈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좋은 사람이 골수를 줬거든. 누가요? 박준혁이라는 형이야. 부산에서 왔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르는 분인데 왜 도와주셨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 지훈이 고마워했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지훈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박준혁이 문병을 왔습니다. 안녕, 지훈아. 형? 지훈이 반가워했어요. 형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이지. 박준혁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형도 어릴 때 할머니가 키우셨다면서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겠더라.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을 느꼈어요. 형,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그럼, 이제 진짜 형제지. 박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아주 좋아요. 의사가 기뻐했어요. 정말 기적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한 달 정도 더. 한 달은 긴 시간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동안 전국에서 온 편지들을 읽었어요. 어린이들이 보낸 그림 편지들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 오빠,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지훈이 형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지훈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아이들과도 친해졌어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수진이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 나도 이렇게 나았잖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럼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 잘 먹으면 돼. 지훈이 수진이를 격려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왔어요. 청솔마을 주민들이 모두 병원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지훈아, 우리 영웅이 돌아왔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지훈이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형, 마을에 놀러 와요. 그럼 꼭 갈게. 박준혁이 약속했어요. 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 길에 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마을이 최고야. 지훈이 행복해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지훈이 환영합니다. 지훈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박민수가 지훈을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건강해졌으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엄마, 할머니, 저 이제 건강해졌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청솔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교육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300년 된 느티나무예요. 지훈이 서울에서 온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와, 정말 커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아이들이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이 잘 보살펴줘서 그래요. 나무도 사랑을 받으면 오래 살거든요. 지훈의 설명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훈이 박민수를 찾았어요. 이제 73살이 된 박민수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지훈이 박민수의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의젓해졌네. 박민수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마을 곳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태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판도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편지 왔어. 순자가 대학교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울대에서 왔네. 지훈이 긴장하며 편지를 뜯었어요. 환경공학과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합격했어요. 지훈이 기뻐 뛰며 소리쳤어요. 정말? 박민수와 순자가 달려와 편지를 확인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서울대에. 순자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수경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40살이 된 이수경은 청솔마을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농촌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의 농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지훈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수경이 지훈을 안아줬어요. 저녁 식사 때 김정호도 왔어요. 이제 50살이 된 김정호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지훈아. 김정호가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훈이 고마워했어요. 김정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가면 서울에서 살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매일 통학할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지훈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밥을 먹다가 박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형이야. 형? 안녕하세요. 박준혁은 지금 골수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합격했다며? 축하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정우 형이 알려줬어.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마을 갈게. 정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훈이 기뻐했어요. 식사 후 지훈이 마을을 산책했어요. 예전과 달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안전했습니다. 마을 박물관 앞을 지나갔어요. 지훈이와 청솔마을 이야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지훈이 어린 시절 사용했던 망원경과 카메라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한동수의 유품들도 함께요.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까?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을 끝까지 걸어가니 새로 지어진 환경연구소가 보였어요. 지훈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와서 마을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지훈도 가끔 도와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할머니 집 앞을 지났어요. 이제 80살이 된 김할머니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지훈이구나. 선선해서 바람 쐬고 있었어. 서울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김할머니가 기뻐하며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살아서 이런 기쁜 일을 보다니.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럼 꼭 봐야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방에서 지훈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지훈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경공학을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일기장을 꺼냈어요. 매일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오늘 서울대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다. 나는 우리 마을 같은 곳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곳 말이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일기를 다 쓰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어요. 개울물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깨끗한 공기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어요. 마을 둘레길을 따라 뛰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환경 전문가가 되자. 그리고 청솔마을 같은 곳을 더 많이 만들자.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자.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니 박민수가 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래. 오늘은 서울 레스토랑으로 보낼 채소를 따야 해. 지훈이네 농장에서 기른 무농약 채소는 이제 서울에서도 인기였어요. 일을 하면서 박민수가 말했어요. 지훈아, 대학 가서도 주말에는 꼭 와라. 당연하죠. 여기가 제 집인데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오후에 서예숙이 찾아왔어요. 이제 67살이 된 서예숙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지훈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이모. 대학 가서 뭘 하고 싶니? 환경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책도 공부하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이모가 도와줄게. 서예숙의 제안으로 지훈은 대학 생활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전국에서 편지들이 도착했어요. 지훈의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린이들의 편지도 많았습니다. 지훈 오빠, 저도 오빠처럼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훈이 형처럼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지훈이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실망시키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지훈아, 대학 가면 바쁠 텐데 건강 조심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잘 챙겨 먹을게요. 그리고 가끔은 쉬기도 하고. 박민수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지훈이 팔을 굽혀 보이며 웃었어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병약했던 예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수경이 말했어요. 지훈아, 대학 가서도 우리 재단 일 도와줄 거지? 사랑의 지훈 재단은 이제 전국에서 2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줘야죠. 지훈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밤이 깊어 가족들이 하나씩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훈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 생명을 위협하는 병,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꿈을 키워나가야 했어요. 지훈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나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지훈이 작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들이요. 청솔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12살 소년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아시나요? 때로는 가장 작고 약한 존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을 지키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지훈의 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 보여주었죠. 청솔마을에서 자라난 한 아이의 용기가 온 나라를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